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5월 10일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6월 3일에 있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책임이 무거운데요. 특히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파면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열리는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김희매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 격동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과 태도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지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어떻게 소일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또 유권자 운동을 하신 지가 꽤 한 10여 년 되셨죠? 네, 올해로서 만 9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특히 뜻하지 않게 내년 선거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또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뭐 국민 그 유권자들 상대로 한 무슨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갑자기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항상 변수는 있는 법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12월 그때쯤 해서 네. 거의 전국적으로는 조기 대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네네. 비상계엄 이후에. 네네네. 아, 그럴지도 그러셨구나. 모른다 하니까. 맞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의 이사장님 모시고 지금 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권자의 날, 특별히 이렇게 기념일을 지정해 놓고 행사를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유래가 있을까요? 네, 저기 유권자의 날은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총선이 실시된 날입니다. 총선.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행사도 하고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기도 하지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하에 처음 실시된 선거인 만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이 유권자의 날을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었잖아요. 네.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근데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총선을 실시하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예. 48년. 아니요, 47년도에 그 결의가 나왔습니다. 아, 결의가 나고 네네. 총선은 48년. 예, 근데 그 결국 날짜는 남한 단독 선거였죠. 예, 남한 단독 선거였어요. 소련이 이제 네. 그 유엔에서 파견된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 단독으로 이제 선거하기로 하고 5월 10일이 됐습니다. 원래는 5월 9일이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해서 5월 10일로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뭐 첫 총선 때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예전에 했던 그 사진이나 이런 역사 자료들을 보면요, 아기를 업은 아주머니 또 갓을 쓴 선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줄을 막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투표율이 95.5%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은 전 국민이 투표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국민 투표가 아니고 유권자라는 말을 쓰는데 유권자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로는 저기 21세였었는데 네. 사실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1948년 첫 선거를 할 때는 21세입니까? 네네네. 선거권이. 예, 21세 이상이었어요. 네. 예, 그 뒤로 이제 바뀌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18세까지. 바뀌었고 만 18세까지로 돼가지고 이번 선거에는 사실 2007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요번 조기 대선에는 네네네. 2007년 7년생까지 가능하네요. 2007년 6월 4일이 이제 생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예. 6월 4일생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6월 3일. 엄격하게 만 18세 이상이 돼야만 네네네, 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이거 어떤 단체이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NGO 단체입니다. 공익법인인데요. 주 목적은 첫째 목적은 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자. 그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자라는 의미로 설립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당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투표를 할 때, 선거할 때만 와서 고개 숙이고 표를 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지만 실상은 당선되고 나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을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자. 사실은 실제 주인은 유권자다라는 뜻으로 제가 그게 가장 포인트를 두고 사실은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제가 그 사업 목적 1순위에 올려놓은 게 그 유권자 교육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 그래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들은 또 그걸 미래 유권자라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과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또 하고 있고요. 이번에 6.3 우리 조기 선거에서 투표권을 처음 가지게 되는 친구들은 수능을 친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군요. 저희들은 또 새내기 유권자라 그래요. 네. 그 친구들이 수능을 치고 나서 그 공백 기간 동안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또 올바른 교육을 또 하는 그것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금방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에서 하시는 일들이 유권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학교 청소년기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좀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이사님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이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투표율을 높이려면은 뭐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참여를 하려면은 그 전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려면은 개개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정보, 공약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 습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자들이 후보 선택을 하기 전에 이렇게 각종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고 슬기로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선거 통계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후보자의 예를 들어서 우리 임종수 후보자 이렇게 하면 임종수 후보자의 재산이 얼마며 세금이 납세는 얼마를 했고 또 뭐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병력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제 학력은 어디까지인가. 빨가벗기지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정책 공약 마당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가장 이게 좀 중립적이고 이렇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중앙선관위에서 운영하는 policy.nec.go.kr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정당의 10대 정책도 볼 수 있고요. 또 후보자의 선거 공보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키워드를 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21대 대통령 선거 특집 페이지가 딱 뜹니다. 거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알고 싶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개인 신상 정보에서부터. 네네, 또 후보자부터 예비 후보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역대 선거 후보자들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왜곡되지 않는 정보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군요. 요즘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보, 특히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시사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뭐 이렇게 획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또 내 성향에 맞는 정보들만 자꾸 이렇게 제공이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확정 편향적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이제 뭐 주장들을 하더라도 내가 이미 이제 고쳐가 돼 있는 정보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가 항상 어디 뭐 토론회나 아니면은 칼럼을 쓰거나 할 때 가장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SNS상 또 유튜브 가장 많고 한데요. 이거를 보면은요,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에서 네. 내가 몇 번 본 거는 그다음부터 봤을 때 그것만 계속 떠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막 권유하듯이 막 올라와요. 예. 그럼 이걸 봐야 되나 하고 계속 예.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쪽 것만 보지 말고 네. 반대쪽 편. 네. 어떤 분들을 보면 진보 성향 TV 채널 아예 삭제를 하고 네. 보수 성향 오는 TV 채널만 계속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유권자들이 이제 의식을 좀 높여가지고, 아,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부터 확인을 좀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무조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퍼뜨리는 거, 그것도 사실은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과연 내가 이거를 퍼뜨려야 될지 안 돼야 될지라는 것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이사장님께서 이제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뭐 좋은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많이 획득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할 후보자들 판단 기준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번 아시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렇게 치러지다 보니까 그 정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분열주의까지 가가지고 투표에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 같은데,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 후유증도 엄청나게 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바르고 슬기로운 유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올바르고 예. 지금 이제 계속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전 국민적으로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슬기로운 유권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언론을 접할 때도 검증된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리고 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염려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뭐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건가라는 것도 좀 한 번씩 봐야 되고요. 이렇게 그걸 자꾸 접하다 보면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 결과가 이 5년 만의 일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는 이번에 된 결과를 가지고 5년 동안 또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시 재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감정적인 거는 좀 자제를 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사실 합치는데 오히려 더 힘을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각 당에서 이제 그 승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또 홍보전을 펼치겠으나,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 이후에 이 분열되어 있는 국론을 누가 이렇게 슬기롭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나가고 통합을 낼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그거를 그쵸. 선택하는 그게 아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새로운 우리 미래를 결정할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투표율 최고 방안, 그러니까 또 해외 사례까지 적절히 좀 같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대선은 그나마 조금 높다고 하지만, 이제 뭐 지방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투표율이 어떨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게, 투표 참여하자고 저희들이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사실은 투표율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의무 투표제 도입을 한 국가도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국가 18세 이상인 국민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호주 달러로 20에서 8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 5만 원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호주는 투표율이 거의 9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당일은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브라질, 벨기에,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의무 투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벨기에는 또 2회 연속 불참할 때는 일정 기간 선거권을 박탈을 하는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라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을 하게 된다면 행정 서비스를 제한시키는 그 아주 생활에 밀접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인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미국은 투표 참여를 이제 일부 주에서만 실시를 하긴 하지만 투표를 참여했을 때는 또 이렇게 기념품이나 할인 쿠폰 이런 걸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왜 그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수험표 가지고 오면은 할인해 주는 게 있잖아. 그것처럼 이제 투표를 인증하면은 이제 할인 쿠폰 같은 걸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데도 일단은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공공기관 출입할 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선 출입하는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참여 예상을 벽을 좀 낮추는 방식 그런 걸로 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뒷부분에 말씀하시는 건 인센티브, 투표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그 투표 불참에 대한 페널티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페널티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엄청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예를 들면 뭐 그런 페널티를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선거라는 거는 기권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시로 인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권도 본인 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투표를 하고 나면 찬성, 반대 아니면 뭐 이렇게 지지한 사람 또 나머지 사람도 있지만 기권한 사람들 표가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기권한 사람들의 의사가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의사를 알아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모든 그 법적인 문제인데 본인들의 의사 찬성 반대 또 가면은 저는 사실 그 지금까지 그 유권자 활동을 하면서 모든 개표 활동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 직접 가서 개표 그 사무를 봤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그 투표를 했는데 가운데다 막 찍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찍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뭐 이렇게 X 표시해 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선거 냉소주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다각도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를 뭐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누군가를 찍고 투표를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임기 기간 내내 그 사람이 잘 하는지 저절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론에 뭐 조금이라도 뭐 좋은 기 나오면 격려를 해주고 싶고 또 좋지 않은 기사로 언론에 또 노출이 되면은 괜히 안타깝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이 꽤나 재미가 없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취지로 많은 분들이 직접 누군가의 자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내내 임기 동안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렇게 들게 되더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또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그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네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홍보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리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가 한 표 해봤자 뭐가 변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표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한 표 차이로 당선을 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표 차이로 당선된 예가 또 있습니다. 몇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렇게 판단 권력인데 그거를 좀 저는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긴 시간 또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의 김희매 이사장님 모시고 조기 대선으로 시작되는 이런 또 유권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이런 단체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러 단체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비싼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장에 이제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이 시점에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합니다. 뭐 아까 말씀 중에도 아마 언뜻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투표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치 양극화 속에서 유권자 간의 소통과 또 의견 수렴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함께 듣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런 토론 문화를 또 이렇게 올리는, 토론 문화를 앞세워서 정치를 이렇게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우리 유권자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진행자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유권자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님 말씀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사님 6.3 조기 대선 투표하실 거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문학평론가 조지 네이슨은 나쁜 정치인은 투표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날, 나는 진정 이 국가의 현명한 주권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